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윤석열이 대일 정책을 살펴보았죠. 그래요. 문재인 정부는 대일 관계를 파탄냈죠. 근데 계속 설명해 왔지만 그래요.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북한의 침공을 위해서는 한미일 연합이 불가피하다 했죠. 또 북한은 침공할 때 홀로 침공하지 않는다.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으면서 침공하죠. 한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는 근처에 일본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한미일 연합이 중요하죠. 또 대일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요. 한국에는 종북, 친중공, 반미, 반일 공산주의 세력이 있죠. 구체적으로 또 언급해놨죠. 분명히 있어요. 강력한 저항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일 관계를 이제 회복하는 데 성공했죠. 잘하는 일이에요. 그럼 좀 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교류하며 근대국가 수립에 매진했을 때 한반도는 언제나 발전했다. 그래요. 해양 세력과 교류할 때 발전하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냐는 거예요. 항상 발전했죠. 파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라고 하여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하기에 95%에 해당하는 한국인들은 조선 총독부에 의해 수립된 근대국가와 같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총선에 참여했고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 싸웠다. 식민지 시기 발전 안 했냐는 거예요. 조선이 살기 좋았을 것 같은가요? 아니면 식민지 시기가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살기 좋았을 것 같냐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사실 식민지 시기라는 거예요. 차별 정책도 있었지만 관리들이 수탈도 금지하고 또 신분제도를 폐지하려 했고 폐지했죠. 뭐 실질적인 신분제도는 있어도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또 가난한 이들이 세금을 면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이 근대국가 수립을 원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이 근대국가 수립을 방해하고자 근대국가 수립 방해하고자 총선 참여하지 말아 했잖아요. 근데 95%가 참여했잖아요. 그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조선보다 살기 좋으니까 식민지 시기가 살기 좋았으니까 근대국가를 원하죠. 조선이 살기 싫었으면 조선이 더 살기 좋았으면 조선 왕실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 이란 사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 팔레비 왕조가 더 낫다 생각하니까 하메네이 정부보다 팔레비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더 살기 좋았다고 전해 들었거나 겪었다면 왕실을 바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양 세력과 교류하면 한반도는 번영했는데 해양 세력과 교류하면 한반도 번영했으면 확인이 다 되죠. 좁게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지역이 특히 발전했고 넓게는 한국의 남부 지방이 발전했다. 사실이죠 뭐. 군사정부가 한일 수교를 통해 해양 세력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산업화를 추진했을 때 가장 발전한 도시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였다. 그렇죠. 당시 전라도가 상대적으로 경상도에 비해 발전이 더뎠던 이유는 서울과 통하는 고속도로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산과 통하는 고속도로가 없었기 때문이다. 진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경상도가 왜 발전했나요?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발전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많죠.
특히 김대중이 그렇게 주장했죠. 지역 차별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이 해양 세력과 교역을 하면 그때는 이제 대륙 세력과 교역하지 않았죠. 중국하고 교역하지도 않았고 뭐 러시아하고 교역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교역이 안 됐으니까 수교가 안 됐으니까 해양 세력과 교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발전할까요? 해양 세력과 교류하면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부산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서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서울은 수도니까 그냥 그 수도라는 그 유리한 위치 때문에 발전하는 거지. 해양 세력과 교류를 하면 부산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김대중은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경상도가 했다면서 한국에서 최초로 지역주의 정치를 실시했지만 사실은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발전한 곳은 서울이며 경상도는 폭망했다.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경상도가 발전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서울의 발전을 경상도가 나눠 가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상도가 흡수했다. 달리 얘기하면 틀린 거라는 거예요. 현 시대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그룹, 현대그룹, LG그룹 등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에서 성장한 그룹이다. 많은 현 시대를 대표하는 그룹의 계열사들이 본사가 대부분 다 부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은 수출, 무역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대표 기업들이잖아요. 다 본사가 어디 있었겠냐는 거예요. 다 한 1970년대 말 무렵에 다 본사를 서울로 옮긴다는 거예요. 어디 발전을 흡수했냐를 보라는 거예요. 삼성그룹, 현대그룹, LG그룹, SK그룹 등 뭐 롯데그룹 등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들이 다 부산에 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자 그러한 그룹들이 본사는 모조리 임대가 넘치고 금융의 중심지인 서울로 이전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뒤로 경기도가 발전한 것이다.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고속도로 때문에 차별당했다는 생각은 김대중의 망상에서 비롯된 사기극이었다. 사실인가요? 거짓말인가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김대중이 사기극이었다는 거예요. 또 고속도로가 언제 건설되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가 완공된 시점은 1970년 7월이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가 완공된 시점은 1973년이었다. 완공된 시점도 3년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 3년 때문에 경상도가 발전하고 광주의 발전이 더뎠다. 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서울과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거리가 먼 곳의 발전은 서울로 흡수된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산과 광주와 서울이 교류가 심해진다. 광주에서 성장한 기업은 어디로 갈까요?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기업이 광주로 내려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호남으로 내려가는 거는. 부산과 서울과 교류를 강화하니까 전부 서울 가잖아요. 삼성그룹, 현대그룹, LG그룹. 좀 알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김대중이
자기 지역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그러면 어디와 고속도로를 놔야 되나요? 삼성그룹, 현대그룹, LG그룹 뭐 오만 그룹들이 다 부산에 생긴 이유는 그래요. 부산이 경제의 요충지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실은 막 부산에서 기업들이 생겨나죠. 해양 세력과 교류를 할 때. 그러면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디와 고속도로를 놔야 되나요? 부산과 광주에 고속도로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김대중이 그런 주장 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3년 늦게 개통되었다고. 차별한다면서. 차별했다면서. 그래요. 한국의 남부지방의 발전은 해양 세력, 특히 일본과의 교류에 크게 의지한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심장은 서울인가? 한반도의 중심지는 서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남북이 분단되지 않은 한반도의 중심지는 서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반도의 북쪽을 이룬 한국의 중심지는 대전 근방인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대전 근방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 사실이냐는 거예요. 지도만 보기만 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남한 지도만 보면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네. 남한의 한국의 중심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남한 지도만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세계 지도를 보면 한국의 중심지는 분단된 한국이죠.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부산이 된다. 그렇잖아요. 멱살 보라는 거예요. 해양 세력과 교류를 강화하니까 부산이 발전하네? 경제의 요충지가 부산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거짓말인지. 해양 세력과 교류를 하니까 경부고속도로가 없을 때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다 경상도에서 하더라 사업을. 왜 경상도에서 사업하나요? 부산이 요충지이기 때문에 경상도에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강제로 부산에서 해라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해양 세력과 교류가 활발해지자 부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이 크게 번영했던 것이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어디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은가? 분단된 한국에서 전쟁은 어디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서울인가요? 대전인가요? 대구인가요? 광주인가요? 가장 안전해 보이는 제주도에 지휘부가 있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만 제주도는 본토와 분리되어 있어 지휘가 어렵다. 그건 안 되겠죠. 지휘가 안 되는 거죠. 서로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군대도 이동하고. 그렇기에 1950년 6.25 전쟁 때 임시수도는 부산이 된 것이다. 즉 한국에서의 안보상의 요율이 되는 지역은 경제의 중심지자. 한국에서 요율이 지역은 어딘가요? 딱 보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의 중심지이자 전쟁 지휘부가 되는 부산인 것이다. 분단된 한국이다. 영구적이다. 통일 생각이 없다. 근데 꼭 국가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지금 남부지방이 낙후되어 있죠. 한번 균형 개발을 해보겠다. 수도를 어디로 옮겨야 되나요? 분단이 영원할 거다. 이런 생각에서 부산이라는 거예요. 경제의 중심지이자 전쟁 지휘부니까. 전쟁 나면 또 부산을 옮길 거냐는 거예요. 낭비죠. 집중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죠. 경제의 요충지에 있으면 수도가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즉 경제상 요율도 부산이고 안보상 요율도 부산이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선천적인 한국의 요율은 부산이지만 서울을 교육과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면서 인위적으로 한국의 요율을 바꾼 것이다. 교육, 금융, 정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요율이 된 거죠, 서울이. 근데 원래 이제 분단된 한국에서는 부산이 사실은 요율이라는 거예요. 절로 생기는 요율이죠. 국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안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도로 가장 적합한 지역은 원래는 부산이다. 남부지방도 발전하고 꼭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부지방이야. 뭐 부산에서 덕을 보고 서울에서 덕을 보고 양쪽에서 덕을 보잖아요. 그래서 또 덕을 본 거죠, 사실은 중부지방은. 김영삼 정부 이후 반일 외교 정책은 한국의 주류 외교 정책이 되었다. 사실이죠. 경상도와 남부지방의 낙후 지역으로 전락한 이유는 해양 세력과의 교류를 경시했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교류는 중요하죠, 남부지방 발전에서. 경상도와 남부지방 뭐 한국 마찬가지죠. 뭐 해양 세력과 교류를 강화해서 한국이 늘 발전했지 발전하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냐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경상도와 남부지방이 발전하겠죠. 그래요. 외교 정책은 일종의 산업 정책인 것이다. 남부지방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위를 보지 말고 아래와 옆을 봐라. 위랑 교류를 강화하면 자금과 인재 기술이 위로 빠져나간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1973년 광주와 서울이 연결됐어요. 자금과 인재 기술이 서울에서 내려오나요? 빠져나가나요?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아래와 옆과 교류를 강화하면 자금과 인재 기술이 들어온다. 일본과 교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땠나요? 뭐 식민지 시기건 군사정부건 자금과 기술, 인재가 일본으로 갔냐는 거예요. 일본의 인재와 자금과 기술이 그래요. 들어왔지요. 그럼 역사적 사실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역사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데. 경상도가 언제부터 낙후되기 시작했나요?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낙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반일 외교랑 과연 무관할 것 같냐는 거예요. 부산이 언제 생겼냐는 거예요. 조선은 교류를 한 나라가 아니었죠. 원래 쇄국 정책을 했잖아요. 부산은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촌이었다는 거예요. 김해보다 작은. 해양 세력과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도시가 부산이고 군사정부 때 해양 세력과 폭발적으로 교류를 강화하면서 성장한 도시가 부산이라는 거예요. 절로. 그 사실 알아라는 거예요. 왜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경상도가 쇠퇴하기 시작했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김영삼이 강하게 반일 외교를 했잖아요.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국회의원 선거 실시 직전인 2024년 2월 6일 윤석열은 3대 개혁을 하기로 해놓고 남대없이 의료개혁을 발표했다. 3대 개혁 한다 했는데 갑자기 의료개혁을 발표했죠. 2달 전에. 원래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하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의료개혁을 발표했죠.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통해 성과를 내고 싶었지만 입법부를 장악하지 못한 윤석열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해 초조했고 개혁을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의료개혁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이죠.
의료개혁을 내세우면서 윤석열이 3대 개혁은 4대 개혁으로 바뀌었다. 또 어떤 건가요? 선거 직전에 내세운 거는 선거 직전에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직전 2달 전에 발표를 했겠죠. 윤석열은 27년간 3,058명으로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5,058명으로 대폭 늘린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선발 의대생 수의 약 66%를 추가로 모집하기로 한 것이다. 매년 2,000명을 추가로 선발해야 하는 이유는 필수 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어마어마하게 늘린 거죠. 매년 66%, 매년 3,000명을 선발했는데 66% 증가시키는 건 엄청난 거죠. 이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향후 의사들이 수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수입에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당연히 저항이 있겠죠. 문재인 정부 때 이런저런 목적으로 매년 추가로 400명이죠. 400명을 추가로 매년 400명을 추가로 선발해 의사 수를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했을 때 의사들은 좀비 군단이 되어 강력히 저항했다. 이런 살펴봤죠. 윤석열의 2,000명 추가 선발은 의대생이나 의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였다. 그렇죠 뭐.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사들의 수입은 감소할 위험이 있다. 매년 400명을 추가로 선발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2,000명을 추가로 선발하는 일이 용인될 리는 없었다. 강력하게 저항했죠. 좀 역사적 사실을 알았어야 되는 거죠. 하더라도 선거 직전에 할 일은 아니죠. 성과를 낼 수 없는 거죠. 400명 증가시킬 때도 강력하게 저항했는데 이것 때문에 뭐 선거 전에 선거가 망쳤다. 그건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2024년 12월 19일 대형 병원 의료의 핵심 축인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다. 저항하겠죠 당연히. 400명 증가시킨다 했을 때도 강력하게 저항했는데 이른바 빅5 병원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사직 행렬이 이어졌으며 2월 20일에는 전공의 대다수가 근무를 중단하며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 의료 현장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다. 의대생들 역시 이에 호응하여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며 거리에 나섰다. 그런 일이 있었죠. 의사협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증원을 근거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자 한국 의료의 파멸로 규정했다. 그들은 의사수가 늘어나면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교육의 질이 떨어져 결국 국민 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의도 등지에서 대규모 걸기대회를 열어 새를 과시했다. 좀비 군단의 강력한 저항에 윤석열 정부 역시 강력하게 대응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 처리를 예고하며 압박했다. 정부도 강대강 대처를 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당연히 강력하게 대응하겠죠. 교수들마저 제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사직대열에 합류하면서 의료대란은 장기화되었다. 과거 500명 정원 때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광범위했던 이들의 저항은 결국 수많은 수술 취소와 진료 차질을 야기했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강대강 대치는 출구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뭐 얼마 전 일이니까 다 알겠죠 뭐. 불과 2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 의대생과 교수진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법적 저지에 나섰으나 2024년 5월 재판에서 패배했다. 의사수를 결정하는 권한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뭐. 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의사수를 얼마로 정하건 그건 그래요. 정부 마음이긴 하죠. 좀비 군단이 돼서 저항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일을 많이 볼 수 있죠 뭐. 이익심에 당한다 생각하면 좀비 군단이 되는 경우는 많잖아요. 어느 신분이건 간에 뭐 의사들이라 해서 뭐 크게 다르진 않다는 거예요. 사회에 필요한 의사수보다 더 많은 의사들을 배출한다고 하여
정부가 권력을 남용한 것은 아니니 많이 뽑는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었다. 아, 그렇죠. 뭐 정부 권한을 행사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정부 그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뭐 알아서 다 정하잖아요. 꼭 의사 면허뿐만 아니라 정부가. 전공의들이 끝내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몫이 되었다. 그렇죠. 수술실과 응급실의 핵심 인력이 사라진 대형 병원들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수술 무기한 현장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그럼 또 좀 민심이 나빠지겠죠. 총선 직전까지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로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이어졌다. 좀 그래요. 좀 어느 정도 뭐 피해는 있을 수도 있죠. 선거에서. 근데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찬성하는 국민들도 있고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검사 출신 인사로 의료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아니죠 뭐. 한국인이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사항도 있다. 국민들은 의료 경험을 통해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절실히 느끼며 정부에 의사수 증가를 요구할 수 있다. 여론조사에서 의료개혁을 찬성하는 이들이 과반수가 넘는다고 의사수 부족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의사수를 증가시켜달라는 시위 집회가 있었던 것은 또 아니다. 윤석열은 검사잖아요. 뭐 의료계 현황을 알 수도 없고 의사수가 부족한지 뭐 충분한지 부족하면 얼마가 더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래요. 막 사건 사고가 터지면 의사수 증가시켜달라 하면서 그런 요구가 있었겠죠. 뭐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의사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부족하면 매년 몇 명을 추가로 선발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의료계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이다. 그래요.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사수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대표 인사로는 신영석 교수, 박은철 교수, 홍윤철 교수 등이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하지만 검사 시절 윤석열이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접했을 리는 없다. 일반인들이 그 사람들이 견해를 접하기는 어렵죠. 대통령 좀 되니까 국가를 어떻게 해야 운영해야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분야가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접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일반인들이 접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 중에서 의료계 문제를 의료계 의사도 아닌데 연구하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검사 시절 윤석열이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접했을 리는 없다. 누군가 윤석열에게 의료 현황을 설명하며 의료개혁을 주장했고 윤석열이 설득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이죠. 윤석열이 어떻게 알아요? 설득당한 거죠. 설득한 이유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와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이었던 안상훈이 거론된다. 윤석열이 하여튼 뭐 의료개혁을 실시했는데 뭐 나쁜 목적으로 한 건 아니죠 뭐. 자기가 취할 사리사욕 같은 건 없잖아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실시했는데. 그래요. 의사수를 증가시킨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좀 교육제도죠. 한국의 교육제도와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교육개혁도 설명했지만 개혁해야 된다 했죠. 근대국가와 좀 잘 맞진 않다. 이상적인, 아예 안 맞는 건 아니지만 이상적인 교육제도는 아니다. 누구나 기술을 익힐 수 있고 자격이 이제 실력이 되면 그 기술을 가지고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인원수를 늘리는 거는 좀 그런 쪽에 가깝긴 하죠. 가까운데
하여튼 뭐 전 분야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죠. 꼭 의사뿐만이 아니라. 그래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단순히 의료계의 문제는 의료개혁의 문제는 아니라 사실은 이제 교육개혁이기도 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강력한 저항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장기에 걸쳐서 국민들이 계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근대 국가가 뭔지, 아,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어떻게 개혁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뭐 되는 일이 없는 거죠, 뭐.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